안녕하세요. 오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정책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이죠. 그죠? 그전에는 어, 특수교육진흥법 외에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보편적 복지 서비스가 부족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 그 입법이 이제는 한 뭐 열 몇 개가 되어서 상당히 발전된 형태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복지는 그렇게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할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외형으로 봐서는 선진국에서 좋다고 하는 그 제도들은 거의 도입했지만 그 내용을 실상 들여다보면 비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가 어떤 현대화되기 이전에도 맹학교를 설립한다든지 또 군사원어법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6.25 전쟁 중에 만들어진 군사원어법과 경찰원어법은 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선언적인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 굉장히 노력할 때 그때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963년에 입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일, 일을 하다가 그 재해를 그 장애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보험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 복지 제도의 발전사에 보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군인 즉 전쟁터에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1963년에 일찍이 산재보상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7년에 특수 기른법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 아동들이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되고 또 특수교육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이제 정상적인 그런 교사 자격증과 또 교사로서의 호복에 따른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80년에 이제 시민장애자 복지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81년부터 시행되면서 그때는 뭐 예산 그래봐야 굉장히 빈약해 있겠죠. 정부 예산이 뭐 5억 정도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뭐 활동보조 예산만 해도 2조가 넘고 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도 2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80년에 신신장애자 복지법이 보편적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81년이죠.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법안 명칭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 장애인이 된 것도 억울한데 왜 놈자자를 썼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9년에는 그 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제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는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마치 일본에 있는 그 법률 용어까지 거의 뭐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최초 장애인의 직업 문제라든지 근로 문제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뤄진 거겠죠. 그 외에도 이제 이 입법이 쭉 발전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입법 과정에서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정부 주도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1980년의 시민장애자복지법은 우리는 예산입법이라고 합니다. 예산입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회 입법 예산처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세금에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그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게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예산의 법입니다. 충분히 정부 예산이 많이 드는 법률이에요. 그러다가 2001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예산 입법이라고 해서 국가 정부가 그렇게 큰 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애인의 차별 문제라든지 또 빈곤을 해결하는 이런 문제는 법률만 가지고 강제해서는 이루 목적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비예산 입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임팩트 효과가 큰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장애인 복지법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개별 입법화되면서 국토해양부에도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생겨나고 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형태의 정부 부처에 이제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입법과 동시에 이제 제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좀 선진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큰 그림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학대와 통합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큰 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참여는 뭔가 장애인이 참여를 했어. 그래서 참여라는 것은 참여보다는 인클루전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좀 장애인들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여. 그러니까 참여 정부라는 그런 용어도 있긴 있지만 참여라는 그냥 기회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참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시장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군의원, 군수 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참여가 잘 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통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우리 통합 등유사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인 그 서비스 분야도 수도 없이 많지만 이걸 좀 정리해서 4개 영역으로 나눠서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58개의 어떤 구체적 과제들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화하고 또 장애인 교육 문화를 정지시키고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또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이 정책적 선언과 달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 내용들을 또는 본질들을 잘 평가해 보면은 이 통합이라기보다는 전부 구분하는 그런 제도들이에요. 예를 들어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그 외단고시에 보낸다든지 또 재활 시에서 재활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 거기 수용해 놓는다든지 이런 전통적 과거의 어떤 형태의 복지 서비스는 아직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부가 천명하는 그런 큰 정책들과 달리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를 살펴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또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또 일자리 또 생산품 판매 시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장애인의 그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죠? 또
취업이나 자영업을 선호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저금리나 또는 그 무이자로 이렇게 장애인 자립자금을 1,000만, 2,000만 이렇게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이 이 취업된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게 통근량이 되는 여러 가지 또 저이자나 무이자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자금을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것이죠. 또 이 경제적인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비라든지 보호장려 이런 것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등록 진단이라든지 검사 또는 장애인 아플 때 병원비라든지 또 건강보험에서 혜택 또 보조기기를 제공한다든지 또 재활 치료를 지원한다든지 언어 발달 또는 이 인공와우를 장애 아동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수술해 주게 되죠. 그죠? 또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처럼 가족 양육에서부터 주택, 자동차 표지 이런 것까지 수도 없이 많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되고 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혜택 외에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런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청이나 또는 그 행정복지 사무소에 가면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부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그 한 100여 개, 100개 전후의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50% 복지 혜택, 50% 할인하는 그런 인생 또는 공짜로 주는 무상 인생이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현물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의 장애인 서비스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사실상 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장애인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진화된 그런 복지 제도일 겁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을 불신하는 이런 제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들이 정당한 대우라든지 또 장애인을 지니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면 50% 할인해 준다든지 또 여객 배를 타면 또 50% 할인해 준다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주고 전기요금, 인터넷, 가스 요금은 50% 할인해 준다든지 거의 할인 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인 스스로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민사회를 지향하면서 개선해야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정부 부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사실상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사람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라면은 모든 부처가 장애인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그 정부 부처의 업무들이 중복되어 있다든지 또 세금이나 예산 낭비나 중복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예산으로 재활병원을 막 짓고 또 고용노동부는 산재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막 짓고 또 과거에 이제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장애인들을 위한 큰 병원, 어마어마한 병원을 동떨어진 곳이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보여주기식 어떤 그 시혜적 방식의 복지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